네, 반갑습니다. 노베이스 리스키는 진짜 논리영어, 노빠꾸 영어 권민수입니다. 우리 드디어,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강조했던, 후치, 수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영어에서 후치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강조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막 혼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막 혼자 말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 후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속도 높이지 말고 절대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볼게요. 후치가 영어에서 중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첫 번째는 영어의 어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일단 제가 구문 독해를 하거나 혹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시켜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해석은 정말 아름다워. 혹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줘요. 쌤, 네. 그렇게 누구나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아.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해석을 너무 아름답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내신 문제 혹은 수능 문제 혹은 공무원 문제 기타 영어 시험에서 항상 독해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거야.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봐.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어의 어순을 개무시해. 뭐라고요? 님들은 해석할 때 영어의 어순을 개무시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영어적인 어순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말 어순에 맞춰가지고 계속 단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배열하고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영어적인 어순을 개무시해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익숙한 우리말인 한국어의 어순에 맞춰가지고 단어를 자꾸 재배열하고 있다고. 마치 수학에서의 순열과 조합처럼. 수학 시간도 아닌데. 해석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으시면 돼. 잘 봐, 여러분. 시험에서 독해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말도 천천히 하고 자세히 설명할 거야. 왜냐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망하는 이유, 특히 독해에서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악의 고리,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 여기에서. 잘 봐.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되는데 우리말 어순에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꾸 우리말 어순을 바꿔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영어의 어순을 개무시하고 단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빨리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해.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영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장을 빨리 읽어봤자 그냥 빨리 틀리고 빨리 집에 가야 돼. 한번 고민해봐. 여러분들 정말 문장을 빨리 읽고 나서 시험의 점수가 나아졌는지. 그건 절대로 아닐 거야. 그러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뭐냐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해. 다시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문장 구조에 따른 시야각이란 개념을 예측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그에 따른 해당 문장 내에서 내가 시야각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 해석이 정확해지면서 빨라지는 거야. 다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야. 합리적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했어. 정확하게. 그에 따른 시야각이 예측이 되면 그때부터 빨라지는 건데 자꾸 이런 영어 문장의 구조 파악을 개무시하거나 영어적인 어순을 개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막 언어적인 스킬 내지는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시험에 망하는 거야.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다시 후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영어적인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됐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긴 문장. 얘 때문에 후치는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보세요. 후치라는 말은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다시 후치는 뭐다?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꾸며주거나 설명해준다는 거야. 다시 한번. 후치, 수식은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러분. 결국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야 돼. 다시. 결국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야 돼. 근데 잘 봐, 여러분. 문장 내에서 명사가 많이 있다는 거는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냐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 혹은 형용사 절과 같은 형용사 덩어리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가능성이 100% 실현된다면 그때 문장 어떻게 된다? 둘, 셋,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와도 문장 길어지면 노답이야. 시간이 부족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후치, 수식을 배워야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후치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아마 정확히 와닿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예문 몇 가지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 이렇게 예문 지금 제가 세 문장을 준비해 봤는데 일단 영상을 정지하시고 포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 1분 정도 충분히 이 세 개의 문장을 해석을 해 보시는 거야. 됐죠? 시작. 네. 했죠? 자, 반드시 여러분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이 세 개의 문장을 1분 안에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해본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자, 만약에 내가 해석을 했는데 자,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읽었다. 밀어내면서 전 이거를 밀어 읽기라고 불러.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밀면서 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이 세 개의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밀면서 읽었다. 두 번째, 이해가 됐다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됐죠? 오케이. 아마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해석이 저처럼 깔끔하게 되진 않았을 거야. 됐죠? 자, 그 이유를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설명해 볼게. 잘 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장 구조에 따른 시야각을 예측 못 하다 보니까 이 문장 해석이 된다고 해도 1분 안에 해석이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어적인 어순을 개무시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왜? 그게 우리말 어순에 맞기 때문에. 근데 제발 부탁인데 조금 해석이 불편하고 거칠더라도 영어적인 어순을 좀 존중해 주세요. 영어적인 어순을 존중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좀 어색할 뿐인데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두 번째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그 세 문장에는 후치 수식이 굉장히 많았거든. 됐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세 개의 문장을 공부를 해볼게. 됐죠? 잘 봐,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총 문장을 하나, 둘, 세 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정보가 있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님들이 알고 가야 될 것은 정보나 설명의 방향성이에요. 다시 한번. 정보나 설명의 방향성. 다시 한번. 정보와 설명의 방향성. 됐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야, 개념이? 그치? 후치, 수식. 이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애들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됐죠? 자, 문법적인 얘기 다 빼고 이 후치에 대한 독해적인 느낌을 좀 생각해. 독해적인 느낌. 잘 들으세요. 후치 수식의 독해적인 의미는 이거야. 이 앞에 있는 명사는 작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내지는 소재 정도로 보시면 맞아. 다시 한번. 이 꾸밈을 받는 명사, 즉 피수식어인 명사를 작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소재나 대상으로 봐. 그리고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들, 즉 후치 수식을 이 소재에 대한 뭐로 본다? 둘, 셋, 정보나 혹은 설명 정도로 보시면 돼. 봐봐. 민수야. 근데 어떤 민수야? Who lives in 서울. 서울에 살고 있는 민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민수라는 대상인데, 소재인데, 이 민수에 대한 정보나 설명은 경기도 서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가 민수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후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정보도 이 소재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히 뒤에서 앞쪽으로 날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다시. 이 명사는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재나 대상인데 이 소재를 후치 수식 덩어리가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정보나 설명의 방향성도 뒤에서 앞으로 날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린 독해할 때 앞으로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 나갈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읽어 나갈 때마다 정보와 설명이 슉슉 날라올 거야, 앞쪽으로.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쳐내시면 돼. 잘 봐. 이 느낌을 알고 가. 이 느낌. 됐죠? 볼게요, 한번. 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었어. 됐죠? 다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었어. 정보가 날라온 거야. 어디에서? 교통사고에서. 됐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대.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에 해당하는 정보가 날라온 거야. 그게 뭔데? 교통사고래. 근데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관계사 절로. 다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어. 정보 훅 날라온 거야.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근데 그 교통사고는 발생했대. 또 정보 날라오는 거야.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비록 안전장치가 차에 더해졌을지라도, 즉 안전장치가 차에 있었을지라도 죽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봐. 지금 내 몸이 여러분의 시선이야. 봐봐. 지금 내 몸이 님들의 시선이야.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읽어 나가는 거야. 봐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보 날라와 또 다치거나 죽었어. 왜? 교통사고에서. 즉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나 설명이 또 날라오는 거야. 관계사절 형태로. 근데 그런 교통사고가 had taken place. 발생했대. 정보.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또 정보 날라오는 거야. 비록 안전장치가 차에 더해졌을지라도, 즉 안전장치가 차에 장착되었을지라도 교통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 문장을 처리하는 거야. 보세요. 나 그냥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읽어왔어. 그때마다 정보가 날라올 때마다, 정보가 뒤에서 앞으로 날라올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쳐낸 거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다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었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제 말 이해되시죠? 다시.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느낌은 뭐냐면 정보와 설명의 방향성은 뒤에서 앞으로 온다야. 왜? 당연히 후치는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앞에 있는 정보를 둘, 셋 꾸며주는 거니까. 수식하는 거니까. 근데 수식한다는 말은 결국 꾸밈을 받는 명사, 즉 소재에 대한 정보와 설명,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그게 수식인 거야. 됐죠? 뒤에서 꾸며주니까 소재에 대한 설명과 정보도 뒤에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이 느낌을 알고 가는 게 진짜로 중요해. 됐죠? 오케이.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자, 볼게요.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문장과 이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여기 위에 한번 적어볼게. 우리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시야각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야.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시야각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야. 됐죠?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됐죠? 이게 뭔지 제가 정확히 설명해 볼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be as well as A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됐죠? be as well as A. 됐죠? 자, 이 be as well as A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해석해보면 A뿐만 아니라 B도, 다시 A뿐만 아니라 B도죠. 근데 잘 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다? 둘, 셋.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근데 만약에 be as well as A와 같은 수거, 관용어가 나온다면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지를 못해. 왜냐면 우리가 배운 해석법에 따르면 as well as를 보는 순간 뒤에 A를 찾은 다음에 다시 B로 가야 되잖아, 앞으로. 됐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우리의 목표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글을 읽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A를 먼저 찾고 다시 역방향으로 B를 찾아가야 돼. 거꾸로, 앞으로. 됐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이 수거는 반대되는 거야. 모순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제가 지금 설명할 거야. 됐죠? 자, 이런 be as well as A가 나오면 우리가 시야각을 예측을 하면 돼. 잘 봐. 쭉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읽어오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as well as를 봤지. 그러면 여기 앞에서 강조를 내가 먼저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시 쭉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읽고 오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as well as를 보면 앞에 있는 걸 그냥 강조를 해버리고 뒤에 거를 그냥 버려버리면 돼. 잘 보세요. 잘 봐. 한번 적어볼게. 이 표현 보시면 be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이기 때문에 얘는 B를 뭐하는 표현이다? 둘, 셋, 강조하는 표현이야. 다시 be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견이 없을 거야. 얘는 B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읽는 건데 이 표현이 나오면 A를 먼저 본 다음에 B로 갔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as well as를 보는 순간에 여기서 끊어버리고 앞에 읽었던 부분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강조해버리면 돼. 그런 다음에 뒤에 건 버리면 된다고. 쌤, 이게 가능하나요? 예, 제가 다른 해석 방법을 알려줄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 해석 방법. 이렇게 읽으면 돼. B야, 물론 A도 그래. B야, 물론 A도 그래. B다고, 물론 A도 그렇긴 해. 정도를 읽으시면 돼. 보세요. 한번 쓰진 않을게. 자, 민수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 됐죠? 자, 민수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 그 말은 뭐야? 민수가 운동을 잘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읽어봐. 민수는 운동을 잘해. 물론 공부도 잘해. 같은 내용이잖아. 다시. 민수는 운동을 잘해. 물론 공부도 잘해.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이게 뭐야? as well as의 시야각이야. 시야각. 나는 해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해석이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읽을 수 있는 해석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됐죠?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할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배웠던
정보와 설명은 뒤에서 앞으로 날라온다. 그럼 뭐 하자? 툭 처리를 해버리자. 까지 합친 상태에서 해석해볼게. 됐죠? 사례야. 산업 관행의 사례. 근데 그런 산업 관행은 공적인 문제가 됐어. 주어 끌고 와. 근데 그런 사례는 공격적인 해외에서의 담배 마케팅이야. 물론 담배를 젊은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이런 국가에서.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됐죠? 잘 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친구 있나? 그렇진 않아, 절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야. 산업 관행이. 근데 그런 산업 관행의 사례는 공적인 문제가 됐대. 근데 그런 사례가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담배를 파는 거야. 물론 담배를 젊은 친구들에게 파는 것도 문제야. 그 나라에서. 괜찮잖아. 근데 좀 약간 불편하고 거칠긴 해.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최악이야. 해석을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볼게요. 공적으로 문제가 된 산업 관행의 사례는 이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담배 마케팅이야. 다시, 공적으로 문제가 된 산업 관행의 사례는 이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담배를 공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야. 라고 읽지 말라고. 아니, 왜 우리말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고 그러면서 영어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영어의 어순은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으면 돼. 님들이 영어적인 어순을 존중만 한다면. 자꾸 영어적인 어순을 개무시하고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후치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배웠다 시야각. 첫 번째 시야각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무시하는 그런 해석법은 다른 해석법으로 바꾸면 돼. 제가 알려드릴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시험 볼 때 왼쪽으로 오른쪽 쭉 읽을 때 해석이 바로바로 될 거야. 이해가 바로바로 된다고. 됐죠? 자, 세 번째 문장의 사례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의 사례 잘 보세요. 제가 칠판에 단어 한 3개만 써볼게요. 칠판에 단어 한 3개 볼게요. allow, cause, want. 하나만 더 해볼게. lead. 됐죠? allow, cause, want, lead. 됐죠? 자, 질문.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응? 다시, 이 4개의 단어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야. 허락하다, 초래하다, 원하다, 이루게 하다. 됐죠? 이끌다. 이거 아니야. 잘 보세요. 저는 이 4개의 단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 특히 포인트가 뭐냐면 얘야. 이 투부정사가 바로 떠올라야 돼. 이게 뭐냐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즉 이 앞에 있는 4개 동사 단어 뒤에 시야각이 투부정사야. 잘 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 보세요. 아까 제가 후치 수식 설명할 때 후치 수식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지.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설명이나 정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다시,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덩어리가 명사 뒤에 위치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치? 근데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서. 맞죠? 근데 문장의 명사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뒤에 후치 수식인 형용사 덩어리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가능성이 100% 실현이 된다면 문장이 길어진다고. 얘처럼. 저는 이 문장에서 잘 봐. 여기 allow를 딱 보는 순간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부터 찾는다고. 뭐부터 찾아? 투부정사. 어디 있어? allow 여기 목적어 동물학자. 그 다음 여기 자리가 원래는 투부정사의 자리야. 근데 안 나왔지.
내가 예측한 시야각이 뭐냐면 Allah를 보는 순간 나는 목적어 뒤에 이 자리가 투부정사인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로 묶고 투부정사 나올 때 가로 닫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목적어 그냥 꾸며버리면 돼. 왜냐 하면 여기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인데 내가 예측한 Allah 목적어 투부정사가 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목적어 명사 꾸며주는 둘, 셋, 뭐다 이게? 후치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내가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의 시야각을 암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몇 개쯤은 한 100여 개, 적어도 50개쯤은 뒤에 동사의 시야각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빨라져. 빨라지는 게 그냥 막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함을 가진 채로 빨라지는 거야. 내가 합리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내가 예측한 게 나오잖아. 실제로 이렇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안 나왔으니까 여기 있네. 그런 다음에 이때 and를 병렬로 둔 상태에서 투부정사 한 번 더 병렬하고 있네.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시야각이야. 이게 시야각.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동사의 뒷구조인 동사의 시야각 만약에 모른다. 다시 내가 이런 동사의 뒷구조인 시야각을 모르면 이 문장 해석 진짜 어렵고 이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 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수업하는 강의를 듣고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그동안 해석을 굉장히 잘못해왔구나. 영어적인 어순을 내가 그동안 개무시해왔구나. 약간 그런 게 있으면 돼. 됐죠? 볼게요. 자, think of. think of. 님들은 think of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이거는 약간 극혐이라고. 저는 as가 떠올라. as가. 왜냐하면 think of는 think of A as B의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보다 간주하다야. 같은 말로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see A as B, view A as B. 전부 다 여기다 간주하다의 시야각은 as야. 앞에 이런 동사 덩어리 나온 다음에 뒤에 무조건 as가 와야 된다고. 됐죠? 이게 뭐야? 시야각. 왜냐면 봐봐. 결국 이 A랑 B는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 왜?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자리니까. 근데 명사가 왔다는 말은 뭐다? 뒤에 후치가 이렇게 박힐 수 있다고. 그러면 think of 봐도 뒤에 as를 못 찾을 가연성이 좀 높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시야각의 개념을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대충 시야각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아실 거야. 근데 이 시야각 지금 모든 것들 다 설명 못해. 그 시야각들은 앞으로 우리가 구문 독해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님들께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하면 편해요 라고 말하는 시야각 덩어리 표현이 있을 거야. 그때그때마다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수업 하면서 무조건 시야각 암기해야 할 게 5가지가 있어. 그거 먼저 암기하시는 거야. 자, 볼게요. 잘 봐. 수의사들이 모을 거야. 팬더의 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문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겠다는 거야. 볼게요. 이거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잘 봐 여러분. 천천히 할게. 천천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후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못 잡은 상태에서 독해 가면 망하는 거야. 그냥. 수의사들은 모을 거야. 팬더의 똥을. 뭐를 위해서? DNA 분석을 위해서. 이게 컴마 위치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할게. 다시. 수의사들이 팬더의 똥을 모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DNA 분석을 위해서. 됐죠? 그런데 그것은 allow, 허락한데 동물학자들이 뒤에 토너서 안 나왔으니까 끊고 근데 그 동물학자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야. 이러한 프로젝트에. 근데 그런 동물학자들이 뭐 하는 거를? 추적하는 걸 허락한데 뭘? 개별적인 팬더를. 그리고 정확하게 to estimate, 추정하는 걸 허락한다고. 뭘? 팬더의 수를. 어떤 팬더인데? 야생에서 살고 있는 팬더의 수라고 야생동물 관리자가 말을 했다라는 이 문장 도치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목적어였던 거예요. 이 문장은 후치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문장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어. 왜냐 하면 목적어 강조하려고. 제가 얘기했잖아. 짝게는 1번에 근거하면 문장 맨 앞에 주어인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문장 끝까지 쭉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념이 조금만 뭐가 없어도 해석은 빠그라지는 거야. 정확하게 해석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 문제 풀 때 어떤 특별한 글읽기 논리 방식 혹은 스킬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그러면 오역이 발생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 그래서 망하는 거야. 됐죠? 자, 정리할게요. 지금 거의 30분 좀 넘게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후치에 대한 개념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말하긴 했는데 조금 아직도 정확히 감이 안 잡힌 친구 있을 거야. 됐죠? 자, 정리할게.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자꾸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야. 장황하게. 볼게요. 우리의 학습 목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어야 돼. 왜냐면 시험 볼 때도 어차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거니까. 그러려면 평소에 공부할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충분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의 구조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 근데 그 문장 구조의 패턴이 내 눈에 자주 반복 노출이 되면 익숙해지겠지. 그러면 그 문장 구조에 따른 시야각을 내가 알게 돼. 아, 이런 단어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시야각을 내가 예측하게 되면 정확해져. 근데 정확해지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빨라져. 왜? 내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안 부족해지는 거야. 이게 독해의 선순환이야. 독해의 선순환. 됐죠? 오케이.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이 세 문장 해석한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불편하고 어색할 뿐이지 이렇게 쭉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됐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후치, 수식 총 5가지 덩어리, 모양, 시야각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해. 일단 제가 님들 이해는 시켜 드릴 거야. 그러면 무조건 암기해. 됐죠? 쌤, 많이 보고 노출되면 그냥 암기 된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야.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무조건 제가 알려준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거야. 후치의 종류는 총 5가지인데 제가 알려준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발 한 3번만 써봐. 님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됐죠? 오케이. 자, 물 좀 마시고. 자, 정말 천천히 할게. 볼게요. 자, 후치는 여러분 졸라 중요하다. 이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자, 후치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어. 됐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1번, 2번, 3번까지 쉬워. 잘 봐. 첫 번째는 명사 뒤에 뭐 나오냐면 전명구 나오는 거야. 명사 뒤에 전명구. 됐죠? 자, 봐봐. 그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막 나와.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봤을 때 해석이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얘 무조건 형용사로 보시면 돼. 근데 보시면 전명구지. 전명구라는 말은 동사가 없다는 거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볼게요.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 편지.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여긴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끊어내고 동사 앞에서 끊는다. 다시 문장 맨 앞에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주어, 명사가 와야 돼.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여기 있잖아. 그럼 전부 다 가로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볼게요. 나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되잖아. 그치? 얘는 뭐야? 형용사 구야. 앞에는 명사 꾸미니까 뭐야? 형용사 동사 없으니까 이게 구라고. 이게 첫 번째 형용사 구 모양이야. 됐지? 암기해야 돼. 잘 봐 여러분. 상대적으로 전명구는 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봐. 잘 보세요.
상대적으로 전면구는 쉬우니까 혹시 만약에 잘 보세요. 전면구는 쉬우니까 쭉 갔는데 좀 후치가 길게 나왔어. 근데 전면구가 두 번 나온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더 끊지 말고 그냥 이렇게를 하나의 시야각으로 봐. 이건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만약에 전면구 한 번 더 온다고 해도 어려울 거 없잖아. 됐지? 나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나의 아버지가 in 런던에 있는 거야. in 런던 가로 묻지 말고 from my father in London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이게 시야가. 이건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인정? 인정. 오케이. 두 번째. 명사 뒤에 뭐 나온다? 둘, 셋. 투부정사. 투부정사. 요건 굉장히 익숙하실 거야. 예문 볼게. water to drink. 자, 문법적인 얘기는 좀 빼고 할게요. 해석 어떻게 한다? 끊어내고 마실 물.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동사가 없지. 쌤 이거 동사 아니에요? 아니라고.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은 준동사야. 됐지? 문장의 진정한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야. 투부정사 할 명사, 투부정사 할 명사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 됐죠? 오케이. 볼게. right, 오른쪽 아니라 권리 명사일 때 뭐 할 권리요? 투표할 권리지?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인데 바로 뒤에 동사가 안 나왔네. 그럼 동사 나올 때까지 끊어. 여기 있으니까. 됐지? 투표할 권리는 기본적인 요소야. 뭐에? 또 끊고. 민주주의에. 앞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 꾸며주는 전면구. 이렇게 또 꾸며준다고. 됐죠? 정리. 주어 뒤에 투부정사야. 명사 뒤에 투부정사야. 뭐뭐 할 명사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렇게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 이게 시야가. 됐지? 이걸 해석할 때 이거 답이 없다고. 모든 단어를 끊을 필요가 없다고. 끊어야 되는 의미 덩어리. 의미 덩어리에 맞게 첨킹 끊어내시면 된다고. 다 끊는 게 아니야. 됐죠? 세 번째. 이거 별표 좀 할게요. 제가. 세 번째 별표 할게요. 이거 세 번째. 잘 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후치 수식 덩어리 모양 제가 5개 알려준다 했지. 대신에 조건이 뭐였어? 두 가지였지. 첫 번째는 알려주는 순서대로 좀 암기하고 한 3번 정도 써보자였죠. 잘 봐 여러분. 원래 명사를 꾸밀 때 영어도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전치 수식이 원칙이야. 봐봐. 잘생긴 민수 할 때 handsome 민수, ugly 민수, smart 민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용사가 한 개일 때만 명사 앞에서 꾸미고 형용사가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뒤로 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명사 뒤에 형용사가 뒤에 나왔다는 거는 형용사 단독 하나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플러스 알파 뭔가가 붙는다는 거야. 이 알파의 정체가 뭐냐면 얘가 봐도 우리가 1번에서 봤던 둘, 셋, 전면구. 두 번째 우리가 2번에서 봤던 둘, 셋,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를 형용사 구에 뭐로 본다? 둘, 셋, 시, 야, 각으로 보고 암기를 하자. 됐죠? 봐봐. 첫 번째 명사 뒤에 전면구. 두 번째 명사 뒤에 투부정사. 세 번째 명사 뒤에 형용사 보는 순간 무조건 예측해야 돼. 뭐라고? 뒤에 전면구 아니면 투부정사 나올 거라고. 예문 볼게요. 잘 봐. 자, it is a problem. 이것은 문제래. 명사 뒤에 형용사 difficult 나왔지? 둘, 셋, 투부정사. 투부정사. 봐봐.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때 해석 어떻게 하냐면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라고 읽으면 돼. 같이 볼게요. 이것은 문제야. 풀기에 어려운 문제 해가지고 요렇게가 하나의 덩어리야. 이 세 개의 단어를 개별적으로 끊어내지 마시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 뒤에 전면구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 첨킹으로 보라고. 이해되시죠? 자, 밑에 볼게. 자, 가방인데 문장 맨 앞에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 거야? 둘, 셋, 형용사, 뒤에 예측해, 전면구.
끊고 여기 동사. 기억나시죠? 작게는 1번에 근거하면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 와야 돼. 그 바로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 사이 거리가 멀다. 연 무조건 내가 그냥 가로 묶으로 했잖아. 그게 지금 후치 수식이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순서대로 암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암기했으면 3번 암기하는 건 힘들지 않다고. 명사 뒤에 형용사야. 그럼 뒤에 예측해. 형용사 뒤에 전명구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거란 걸 예측하시라고. 됐죠? 자, 읽어볼게요. 얘 시야각은 이렇게가 시야각이야. 이렇게. 됐죠? A bag full of books. 됐죠? 책으로 가득 찬 가방은 발견되었어. 끊고. 어디에서? 학교에서. 되잖아. 이게 왜 안 돼?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암기했다고 해도 모든 문장에 다 적용 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면 연습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식은 아는 거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알려주는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고, 됐죠? 님들이 습득한 정보나 지식을 실제 영어 문장에 적용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그게 지금 구문 독해고. 됐죠? 자, 네 번째 볼게요. 분사의 시야각 별표 5만 개. 분사의 시야각 별표 5만 개. 됐죠? 5개. 됐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일단 님들 여기까지만 필기만 해보세요. 필기만. 여기 여백에 제가 좀 공간 필기할 거니까 여백 좀 여기 남겨두고 필기하세요. 됐죠? 오케이. 됐죠? 자,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후치의 종류 몇 가지다? 5가지. 첫 번째, 아까 배웠던 전면구. 두 번째, 투부정사. 세 번째가 형용사구인데, 형용사 뒤에 1번 전면구, 형용사 뒤에 2번 투부정사. 암기하셔야 돼. 계속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다. 볼게요. 이 분사의 시야각을 좀 많이들 어려워해. 왜냐면 얘가 준동사라서 그래. 근데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분사가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제가 졸라 친절하게 차근차근 해볼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 천천히 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님들도 마음을 열고 좀 내가 한 설명을 받아들이면 돼. 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는 시켜드릴게. 잘 봐, 여러분.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 동사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동사의 역할이야. 다시. 이 동사라는 아이의 역할이 뭐냐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동사의 역할이야. 근데 얘가 미쳐가지고 야, 나는 명사 역할도 해볼래. 나는 형용사도 해볼래. 야, 나는 부사 역할도 해볼래. 해가지고 이 동사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걔가 이제 진화가 된 게 둘, 셋 준동사야. 됐죠? 다시. 원래 명사의 역할은 명사잖아요. 원래 동사의 역할은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술어 자리에 박히는 게 원래 본래의 동사 역할이야. 근데 얘가 좀 미쳐가지고 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해볼래. 됐지? 그래가지고 진화된 게 준동사라고. 근데 그 중에서 형용사 역할에만 몰빵해서 된 게 걔가 분사야. 다시. 태생이 원래는 동사였어. 근데 동사의 역할은 서술어 자리에 박히는 건데 이 동사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진화한 게 준동사인데 이 준동사, 진화한 거 애들 중에서도 형용사 역할에만 몰빵하는 애가 분사라고. 됐죠? 그럼 일단 분사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됐지? 이거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 밑에다 적을게, 밑에다. 준동사 역할은 뭐다?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하는 거야. 태생의 동사였는데 준동사가 돼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형용사에만 몰빵한 게 얘가 분사라고. 됐죠? 근데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 pp가 있는 거야. 됐죠? 잘 봐, 이제부터. 내가 태생이 자동사였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동사였어. 근데 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진화를 한 게 준동사야. 근데 내가 태생이 자동사였기 때문에 내가 준동사 진화를 해도 나는 뒤에 절대로 목적어 명사를 받지 못해. 근데 목적어 명사 받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있으면 돼? 둘, 셋. 그치? 작게는 3번에 의하면 전명구가 오면 자동사지만 명사 받을 수 있어. 됐지? 자, 이번에는 내가 동사였을 때 타동사였어. 타동사. 내가 이번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타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라는 준동사로 진화한 거야. 하지만 난 태생이 타동사였기 때문에 준동사로 진화를 해도 나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 현재 분사는 뒤에 시야각이 명사 목적어로 받거나 전명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끝. 이해되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됐죠? 이게 됐을 거야. 다시. 현재 분사가 태생이 만약에 자동사였어? 그럼 뒤에 목적어 명사 못 받기 때문에 전명구, 전치사 데리고 온 상태에서 명사 쓰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태생이 타동사였어? 그럼 얘가 준동사 진화해도 그냥 목적어 명사 쓰면 돼. 왜? 준동사가 됐지만 태생의 동사 때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했잖아, 내가 앞에서. 그쵸? 자, 이번엔 PP, 분사 할게. 분사, 과거 분사. 됐죠? 이게 좀 지워볼게, 이제.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마 님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수동태. 다시. 수동태라는 걸 한 번쯤은 배워본 적이 있을 거야. 한 번쯤은. 됐죠? 자, 그 수동태가 뭔지 잠깐 설명해 볼게. 왜냐면 이 PP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 PP는 수동태에 나오는 그 비동사 플러스 PP, 개에서 나온 거야. 볼게요. 주어, 타동사. 자, 봐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작게는 2번에 근거하면 타동사 뒤에 여기 뭐 와야 돼? 둘, 셋. 땡큐, 고마워. 목적어, 명사가 와야 돼. 됐죠? 자, 이게 일반적인 능동태 문장이야. 됐지? 잘 봐. 자, 민수가 철수를 팼다. 나쁜 놈이야, 민수는. 민수가 철수를 때려버린 거야. 그냥 뚝배기 까버린 거야. 나쁜 놈이야, 민수는. 됐지? 근데 잘 들어, 여러분. 모든 영어 문장의 평서문은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냐면 전부 다 이 주어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주어 강조 문장이야. 다시. 모든 영어에서 능동태는 이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주어가 강조된 문장이라고 보면 돼. 봐봐. 민수가 철수를 뚝까 팼다잖아. 이 문장은 민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인정? 인정. 근데 철수의 입장도 궁금한 거야. 철수의 입장도. 근데 철수의 입장에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철수가 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철수를 앞으로 던지는 거야. 어디로? 이 주어 자리로. 됐죠? 이제는 이 철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온 거야. 그때 이 철수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잘 들어. 이 동사가 내려올 때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주어는 보통 바이야 무슨 격, 목적격의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생략이 된다. 됐지? 그럼 잘 봐. 보통 생략을 많이 하거든? 나도 지울게, 그러면. 됐죠? 이제 마침표 찍으면 되지. 문장 끝났으니까. 볼게요. 민수가 철수를 뚝까 팼다. 이건 민수 입장이야. 이번엔 철수 입장. 철수는 뚝까 쳐맞았다.
철수는 뚝까 쳐맞았다. 됐지? 수동태가 오면 해석을 된진 받은 당하느냐. 철수가 뚝까 쳐 맞는 행위를 당한 거야. 됐지? 근데 잘 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 분사라는 애의 품사를 제가 형용사라고 정의를 했지, 미리. 됐지? 그럼 잘 봐. 보는 거야, 그냥 봐. 주어. 이 비동사는 이 형식이야, 일반적으로. 그럼 이 형식 뒤에는 문장 성분 뭐가 오냐면 보어라는 게 와, 보어. 그치? 우리 배웠잖아. 근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즉, 보어 자리에 짝대기 받았던 애가 두 개였지. 첫 번째는 명사도 되고, 두 번째는 형용사도 되지. 그럼 이때 보어 자리는 PP는 아까 내가 형용사라고 했지? 봐봐. 주어, 서술어, 보어 자리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지. 그러면 이 문장 완벽한 문장이니까 여기 마침표 찍으면 돼. 다시. 주어, 서술어, 보어 자리에 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품사가 다 적합하게 박혀 있잖아.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완전한 문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완전한 문장이란 서술어 자리에 그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박혀 있으면 똑바로 제대로 박혀 있으면 걔는 완벽한 문장이야. 됐죠? 그냥 완벽한 문장이지. 잘 봐. 근데 이 수동태 문장에서 나 명사 하나 더 쓰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느끼는 거야. 근데 이 명사는 이 수동태 문장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명사, 서술어 자리에 동사, 보어 자리에 형용사라는 품사가 올바르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명사에 뭐가 없다? 둘, 셋, 자리가 없어. 자리, 포지션이 없는 거야. 이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혀야 되는데 이미 문장이 완벽해. 근데 나는 죽어도 이 명사를 받아야겠대. 이 명사도 나 수동태 문장 자리에 들어가고 싶대. 좀 받아줘 애원하는 거야. 그럼 자리 만들어 두면 되지. 누구 데리고 하면 돼? 둘, 셋. 전치사. 됐지? 여기 만약에 전치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가 생기잖아. 명사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PPD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올 수 있는 거야. PPD에 이렇게 전명구 올 수 있다고요. 그럼 PPD에 전명구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둘, 셋. 이 구조에서 나온 거야. 요 구조. 이해되죠? 납득되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여러분. PPD에 만약에 전명구 나왔던 소리는 이때 PP는 태생이 삼형식 타동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다? 둘, 셋. 분사의 시야각.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쌤 화났어요? 화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래? 중요하니까. 이 수업을 졸라 많이 했어. 졸라 많이. 근데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아파서. 제발 복습을 좀 꼼꼼히 해주세요. 제발 복습을. 됐죠? 자, 두 번째 모양 볼게요. PPD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알려줄게요. PPD에 투부정사. 자, 볼게요. 네가 말해. 님들이 말해. 됐죠? 이 자리 뭐 와야 돼? 아까 했잖아. allow 뒤에 뭐를 떠올리라고 했어. 둘, 셋. 그치? 말했으면 잘했는데 말을 못했으면 이게 좀 마음이 아파 여러분. 됐죠?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까 이거 설명한 지 allow 목적 투부정사 설명한 지가 한 15분 됐나?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다시 복습해. 될 때까지.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됐죠? 이 allow라는 동사는요. 얘는 오형식 타동사야. 말이 약간 지랄 맞은데 타동사니까 목적어 받아. 근데 오형식은 이 자리에 목적격 보어라는 걸 한 번 더 받아. 근데 allow가 나올 때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왜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요 물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암기해밖에 없다고. 약간 설명을 해줄 수 있긴 해. 얘는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성 의미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막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야. 됐죠? 자, 볼게. 자, 이 문장 평서문인데
또 목적어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셋, 수동태. 됐지? 또 바꿔볼게. 주어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줘. 주어 자리에 목적어 온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내려 보낼 때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be allowed를 쓰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목적어 앞으로 갖고 주어 어차피 나중에 또 by야 목적격 생략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는 원래 있던 문장이니까 데리고 와야 돼? 버려야 돼? 매몰차게. 왜 버려? 가족인데. 동사의 뒷구조, 시야 각 버리면 안 돼. 됐죠? 이 allow 뒤에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수동태가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가족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문장 뒤에 붙는 거야. 이렇게. 버리지 마. 가족은. 됐죠? 그래서 이렇게 PP 뒤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언제일 때? 동사가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경우에 PPD의 투부정사라는 시야각이 형성이 돼. 됐죠? 제가 지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전체의 시야각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야. 다. 끝이야. 끝. 없어 이제 없어. 됐죠? 이게 끝이야. 암기하셔야 된다고 암기. 됐죠? 이게 됐지? 틀기 됐죠? 지울게. 자,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 말로 한번 지우고. 자, 네 번째 분사를 좀 어려워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이 분사는 태생의 동사였어. 근데 내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화한 준동사가 분사야. 근데 내가 만약에 타동사였어. 그럼 걔가 준동사인 분사로 진화를 해도 타동사의 성질을 그냥 갖고 오기 때문에 현재 분사 뒤에는 목적어 올 수 있어. 왜? 얘가 태생의 타동사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동사였어. 그럼 뒤에 목적어 명사 못 받으니까 전치사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이때 PP는 수동태에서 왔던 거야. 삼형식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돌리면 주어, 비동사, PP인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된다. 근데 거기에서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명사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PPD에 전명구 나오고, 만약에 그때 PP가 태생의 동사일 때 오형식 중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전문용어로 행위유발 동사였다면 그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BPPD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가 남게 된다. 그래서 PP의 시야각은 전명구 아니면 투부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사까지 공부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여기 분사 예문 해석하는 거 배운 다음에 관계사절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됐죠? 자, 일단 여기 분사 해석하는 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거 철저하게 복습 좀 제발 부탁드릴게. 됐죠? 네,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